오랜만에 강의를 하려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월드컵 우리나라하고 가나 16강 진출을 판가름한 아주 중요한 경기가 열리고, 더군다나 이제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는, 이상하게 강의할 때 비가 오는 날이 많더라고요. 원래 지난주에 강의를 시작한다고 공지를 했었는데 좀 늦어진 게, 집안에 그 조사가 있었고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좀 차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충 자료가 이론 소형 보충 자료하고 판례 교재용 보충 자료로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조금 촬영이 늦어진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 자료 1편까지 일단은 완성을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판례 교재를 다루는 거죠. 그 판례 비중이 최근에 축제에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22페이지 보면은, 최근에 보면 판례 관련 문제가 많게는 19문제에서 적게는 18문제 나오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판례만 공부해도 최하 90점은 넘길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가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다. 그럼 이거는 그 수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인가 아니면 부담인가?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출제 그 경향을 보면은 이론은 별로 출제가 안 되고, 대부분이 판례에다가 이제 가끔 법률이 출제되는데, 이 법률에 관한 거는 그 외우면 최하급 난도라고 평가되는 거고, 외우는데 실패하면 이건 유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상급 난도가 돼요. 그래서 단순 암기를 또 좋아하는 수험생 아무도 없죠, 그죠? 그 암기도 잘 안 돼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판례는 사건도 있고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도 있고 논고도 있고, 그래서 이 사실관계 포석 과정을 거치면 판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사례 문제가 금년도 같은 경우가 국가직 9급에 5문제나 출제되면서 난도도 높은 문제로 구성됐었거든요. 그래 굉장히 수험생들을 놀라게 했을 건데, 그 이후에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 보면 9급 시험보다 훨씬 쉬웠어요. 범위가 이제 강론이 포함되면서 범위가 조금 늘어나는 거 빼고는 난도는 9급보다 오히려 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 사례 문제의 원천도 대부분이 판례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판례를 잘 공부하면 사례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판례 교재, 와, 뭐 1000페이지가 넘네. 무라지게 두껍다. 자, 그러나 이건 강의를 통해서 이 분량의 10%도 안 되는 정도만 암기하면 되도록 제가 강의로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제 강의를 이미 접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냥 애들 장난 같은 그 판서 그 칠판에 그 제목이나 나열하고 뭐 두 문자 강의 이런 싸구려 강의를 하질 않습니다. 그 정통의 그 독해, 이건 거의 외국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표기법만 따랐지, 이 법학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뜻이나 문장상의 행간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국어적 독해하고는 상당히 성질을 달리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대학 교수나 어느 학원 강사에게서도 들을 수가 없는 유일한 정통 판례 강의를 뭐 듣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중이 높은 판례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16페이지 일단 판례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한번 봐볼까요? 이론 강의할 때도 설명했던 거 14페이지 보면, 판결이 일어나는 과정에 일단 사건이 발생해야죠. 그 다음에 소송 제기를 해야죠. 이게 사법의 소극성이라고 평가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거는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 의한 기소로 적극적으로 되는데, 민사든 행정사건이든 소송 제기 안 하면 재판은 열리질 않아요. 판사가 아무리 안타깝게 그 생각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돈이 없거나 해서 소송 제기를 못하면 그러면 재판은 열릴 수가 없죠. 소송 제기하면 그 사건에 관련되는 법률을 찾는데, 이것도 어때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인 그 검사도 이 특별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어떤 특별법이 적용되는지를 이게 잘못 판단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관련 법률 찾는 것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돼. 그 배경 지식 축적해야 되고. 그 법률은 모든 법률이 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을 요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법률 해석 부분이 동종사건, 유사사건에 되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의 법원성이 논의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법률에 해석하면은 그 요건 같은 거, 의미나 요건 같은 게 확정이 되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죠. 이 법률 해석에 관계 있는 사실만 남기고 나머지 관계없는 쓸데없는 사실은 다 쳐버리고 재구성하게 되고, 그럼 어떤 사실관계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 이게 판단하는 게 포섭인데, 포섭이 되면 법률 요과를 부여하는 거고 포섭이 안 되면 법률 요과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법률 해석과 포섭 적용, 이게 얼굴만 친일 사건인데 사실관계가 일단 나오죠. 갑은 그 새벽 00시 10분경 을려의 집에서 을려를 강간하기 위해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거침입죄 미수범으로 기소했는데 쟁점은 미수냐 기수냐였거든요. 자, 일단 이제 해석을 하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이기로 한다. 이 형사판례나 보호법이든 형법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중요한 건데 행정법하고 관계없어요. 이해를 위해서 한 거니까.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신체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면 충족한다. 일부만 들어가도 된다는 거고, 범죄 고의는 반드시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체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구성 요건도 그렇고 고의도 일부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포섭 한번 봐볼까요? 이 사실관계 대입해 보니까 야간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잖아요. 신체 일부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체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했더라도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범죄 고의가 인정되고, 그러니까 결국 기수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급제도를 보면은 3심제죠. 지방법원, 행정법원 1심이고 이거 4실심이라 해요. 법률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이 사실 문제까지 심리한다는 거죠. 고등법원에 불복해서 고등법원 가는 거 항소라 그러고 대법원에 가는 거 상고라 그러는데 고등법원까지가 사실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다가 약방의 감초를 이제 소송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런 것들이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고등법원까지만 가능하고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대법원은 이제 법률 문제만 심리해요. 사실관계는 확정됐다는 전제하에 또 상고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상고심이라 그러고, 사실관계가 간단한 거는 파기 자판이라고 해서 스스로가 판결 내리고 끝나는데, 만일에 이게 그 사실관계 복잡한 거는 다시 재판하도록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 나는데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가면 벌써 5심으로 돼버리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검사임용 거부처분, 그 유명한 무하자재량에서 청구권, 이게 그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 가서 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기각 판결 받았는데 법원 5개를 거치고 7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났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티가 나는 거예요. 돈 들어가고, 그죠? 자,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사건 번호를 알아두면은 이게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행정사건인지 이런 거 알기가 쉽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가나다라 뭐 이거에 따른 행정사건은 두하면 행정 상고심, 민사사건은 가나다죠. 다 이러면 민사 상고심,
형사사건은 공호도죠. 그러면 도하면 형사 상고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2011년 11월 10일 선고일자예요. 2009도 이사 사무인데 두니까 행정상고사건인데 행정대법원 판례라는 얘기죠. 행정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다. 근데 2009년도에 2435번째 접수된 사건이다라는 거. 헌재 결정도 알아두면은 유용해요. 판례 공부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례는 그냥 갑자기 뚱딴지 같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논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일부. 근데 대부분의 판례는 논거를 깔고 있어요. 근데 그 논거를 제공하는 배경 지식이 주로 학설에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 원래 그 법대상들 지금 이제 웬만한 주의대학에 법과대학이 없어졌는데 법학 전문대학원으로 대치가 아니라 대체가 되면서 옛날에 법대생들은 이 책받침을 적어도 3개를 놔야 돼요. 앞에 교과서 놓고 왼쪽에 소법전 놓고 오른쪽에 판례 기자 놓고 이래가지고 이론서 읽으면서 관련되는 법률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관련되는 판례를 보면서 동시에 같이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러기 때문에 2단, 두 단의 높이의 책꽂이를 갖다가 발명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정도거든요. 근데 요즘은 특히 7급 수험생들이 피세 때문에 실제 공부할 양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판례는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정도라는 거. 그 다음에 법률과 판례 유기적 결합. 예를 들어 행정절차법은 546 잠깐 봐볼까요? 자, 546에 보면 546에 적용 제외 대상이 있죠. 즉 거기에 1호에 괄호 1 보면은 병역법 이게 이제 구호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체역의 편의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 소집, 동원, 훈련인데 그럼 산업기능유무는 병역법상 현역도 아니고 예비역도 아니고 민방위대원도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 어때?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이런 결론은 저 법률 내용만 알면은 저절로 나오죠. 정보공개법도 591 잠깐 봐볼까요? 591인데 맨 위에 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인데 주의할 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인데 이 행정입법에 관한 거는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하지 총리령과 부령이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이게 바로 법령 비정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계되는 게 여기 옛날에는 총리령 부령이 포함됐을 때 판례도 그 전부가 아니라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것만 한정한다. 요런 것들이 오늘날 법률로 따지면 더 쉬워요. 저렇게 복잡하게 할 게 없이 지금 대통령님이 조례 한정하니까 총리령 부령은 제외된다. 그냥 이렇게 포섭을 해버리면 물론 당시 법은 그렇지는 않았지만 더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검찰 보존 사무규칙 이게 법무부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포섭이 되는 거죠. 저 판례 1번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모든 게 아니라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포섭 과정을 중시한다 그랬죠. 아까도 포섭이 뭔지 잠깐 봤는데 이렇게 해서 암기 부담을 줄여야 돼. 81하고 83 신뢰보호 원칙 81하고 83 한번 봐볼까요? 81에 보면 그 중간 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예외적으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될 건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운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함으로 소속 공무원, 보조기관, 담당 공무원, 이게 원래 법률 용어로는 보조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담당자,
또 실무자 이런 말을 쓰고 또 비공식적으로 이제 주무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언제부터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무원 재직할 때는 그냥 주사라고 불렀어요. 그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상관이 가장 많은 항아리형 그 계급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주사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이건 굉장히 낮은 계급이에요. 문서수발 복사 이런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주사님이라고 부르면 모욕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교육받을 때 그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이제 그 국가인재 뭐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그래서 중공교라고 하는데 사무관부터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급이 굉장히 높은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6급이든 7급이든 7급을 주사보라고 굳이 보자를 붙일 게 아니라 그냥 주사님 이렇게 부르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간부급들 부르는 게 관자잖아요.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이렇게 그 관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관자를 좀 붙여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주무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경우도 다 포함된다라는 판단 기준을 밝혔죠. 그러면 83에 가면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담당 공무원 나오죠.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4번도 동사무소 직원. 그 다음에 5번도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 행정청이 아니거든요. 행정청은 기관장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안산시장이 행정청인데 형식적 권한은 안산시장이 같지만 실제 일은 그 보조기관이 다 하잖아요. 이런 게 다 포섭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암기 부담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거 맛보기로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포섭 과정 제가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 종합적 학습의 중요성. 그 유사 판례, 이 사실관계가 유사한 걸 구별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충자료 이번에 만들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보충자료 3페이지 보면 1회 보충자료 3페이지 보면 이 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 조합 설립 인가가 특허인데 이게 조합을 설립할 때 얘기예요. 조합 설립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업자 지정이 이제 조합 설립에 준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가면 사업 시행 인가가 있지. 얘는 인가인데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얘가 인가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특허가 되는 거고, 근데 조합 설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특허가 돼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이 대법원은 본질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헌재는 본질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조합을 설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권,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에 직접 관계되는 건 조합 설립 인가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본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헌재가 다룬 사안은 조합 설립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 인가가 얘가 토지 수용권에 관계되는 거로 이게 특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징수 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거는 처분성 인정되고, 징수 의무자 법인이 아니라 이제 실제 돈을 내는 납세 의무자인 그 회사원, 그 국민에 대한 거는 이건 그 과세 처분 다른 다투 수단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 유사사항 이걸 비교를 못하면 못 써먹어요. 그래서 이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유사사항 페이지 인용하면서 같이 비교하면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서 페이지를 찾아놨어요. 그 다음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사실관계를 알아야 그래야 사례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계속 꼬는데 사실관계까지 여기 다 넣으면 분량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야 보충 자료 보면은 그 1페이지에도 관련 사례, 사실관계,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페이지도 그렇고, 그 다음 판례에 관계되는 용어들 8페이지 뭐 주요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또 사실관계가 12페이지, 13페이지도 사실관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는 이제 보충 자료를 활용해서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